이 사장님은 나를 살리려고 보험을 든 게 아니었어. 내가 죽어야 타먹는 계약이었어.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이 서류 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전제로 돈이 움직였다는 정황까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너무 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국화 냄새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들 사이에서 지은호는 고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퍼 보이기는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정돈된 얼굴이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계산해 둔 사람처럼요. 심지어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조차 연습된 듯 완벽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침착하지? 지은호는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잠깐 머물렀을 때 더 그랬습니다. 마치 계산하듯 확인하듯 지나가는 그 눈빛이 지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주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지은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보아의 남편 서재욱이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큼은 강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가는 시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재욱의 눈은 지은호의 얼굴이 아니라 손목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동안이나요. 긴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자국. 화상처럼 남은 흉터. 지은호는 무의식 중에 소매를 더 당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재욱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20년 전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탄 냄새, 아이들 울음, 그리고 보육원 복도 끝에서 사라졌던 한 아이. 그날의 공기가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손목에 자국이 떠올랐고 그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재욱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보아는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재욱 씨, 오늘 왜 그래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았고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재욱은 옷장 위에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도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살던 곳 기록이야.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관리실장이 쓰던 노트.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석이 해져서 너덜거렸습니다. 서재욱은 한 장을 넘겼고 정보아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글씨체가 흐릿했지만 내용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쌍둥이, 입소, 어머니, 이름 고성이,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색 펜으로 적힌 문장. 빨간 볼펜으로 굵게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망 신고서 반드시 챙길 것. 보험 서류와 함께 보관. 정보아는 노트를 덮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그 호칭에 지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릴 때 딱 그 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몸은 괜찮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나를 살리고 싶었던 걸까? 고성이는 지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안도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표정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장래의 끝이 아니라 20년 전 불타버린 진실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이 복도에서의 짧은 대화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은 아이가 다시 한번 누군가의 선택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이번에는 훨씬 더 무거워질 거라는 것도요. 이상했어요. 사망 신고서를 챙기라고 써 있으면서 정작 누가 죽었는지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정보와는 노트를 덮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사람 인생이 접혀 들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작게 아무도 모르게 구겨진 채로요. 서재욱은 식탁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시는 닫지 못할 문이 열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너무 어두운 과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욱 씨, 정보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몰랐어. 서재욱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냥 어른들 서류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노트가 평범한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의 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쓰인 장부라는 것도요. 서재욱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줄지어 적힌 페이지, 입소 날짜, 보호자, 이름.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이름. 고성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른 날짜에, 다른 맥락에서 반복됐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던 날을 기억해. 서재욱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옷이 다 젖어 있었어. 울지도 않았고 그냥 너무 지쳐 보였지. 서재욱은 그날의 공기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어딘가 서늘했던 복도, 멀리서 들리던 아이들 소리, 그리고 고성이의 뒷모습. 그날 고성이는 말했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맡아주세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쌍둥이 둘 다였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 다 어린 얼굴로 보육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아들만 데려갔습니다. 딸에게는 바나나 하나를 쥐어주면서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와. 서재욱은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 손에 쥐어진 바나나가 왜 그렇게 무겁게 보였는지도요. 그 작은 손이 바나나를 꽉 쥐고 있던 모습, 그리고 엄마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던 눈빛까지도요. 정보아는 그 얘기를 들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거 회상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의 현재와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누군가가 바로 지은호였으니까요. 그 아이가 지은호예요? 서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로 정보아의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답을 확인받은 것처럼요.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을 바라보면서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은호의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고성이의 말투, 은호야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고 그래서 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호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식 관련 서류, 동의서. 차갑고 무미건조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사장님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나를 앞에 두지? 오빠 지강호가 아플 때도 결정은 늘 자신 몫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선택지도 없이, 다만 내가 해야 해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말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익숙한 사용이었을까요? 지은호는 이제야 그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집 서재에서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재단 쪽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록 정리는 문제 없죠? 고성이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돼 있어요. 정리됐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깊이 묻어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고성이는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처럼 단단히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과거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과거가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 번 열린 상자는 다시 닫히지 않는다는 것도요. 이상했어요. 왜 항상 선택의 순간엔 제가 먼저 불려 나왔는지. 지은호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마치 낡은 필름을 돌려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분명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고성이는 늘 지은호를 먼저 불렀습니다. 오빠가 아니라 항상 지은호였습니다. 은호야, 너라면 이해해 줄 거지?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어쩌면 100번도 넘었을지 모릅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해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는 아이로 길들여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차이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복도 불빛을 등지고 들어서는 그녀의 실루엣이 지은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잠은 좀 잤니?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게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익숙하다는 듯이요.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는 습관도 여전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중요한 고비는 넘겼어. 그 말에 지은호는 문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웃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중요한 고비를 넘긴 건 정말 나일까?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호칭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혀가 무겁게 느껴졌고 목소리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 어릴 때 감나무 보육원 기억나? 고성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던 손가락이 딱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조금 더 경계하는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지은호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이 좀 돌아와서. 고성이는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완전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는 기억할 필요 없어. 지나간 일이잖아. 지나간 일. 그 말이 지은호 가슴에 걸렸습니다. 무겁게, 날카롭게요. 지나간 일이라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건가? 같은 시각. 서재욱은 노트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아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이 부분 보세요. 정보아가 한 줄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 지원금이요? 정보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그냥 보상이 아니라 입막음 같은데요. 서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니,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불이 난 뒤 보육원은 금방 정리됐어. 너무 빨리. 서재욱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보육원 건물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요.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누가 사라졌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라는 형식으로요. 정보아는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재욱 씨, 이거 은호 씨는 알고 있어요? 서재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는 노트를 천천히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병원을 나서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듯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강호 상태는 어때? 상대방의 말을 듣던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걸음이 잠시 멈췄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곧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는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고성이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 지강호 두 이름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아들과 딸 둘 다 소중하지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흔들리면 안 돼. 고성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그리고 그 희생이 이번에는 너무 또렷하게 살아있다는 걸요. 더 이상 서류 속 이름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병실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병실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를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화재. 오래된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진도 흐릿하고 기사 내용도 짧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확인 불가. 지은호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확인 불가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거겠지.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다만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 순간 지은호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숨긴 사람들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도요. 믿고 싶었던 사람,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요. 그때 이 사장님은 왜 나한테만 선택지를 줬을까? 지은호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창밖고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했던 말들, 그리고 하지 않았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라면 이해해 줄 알았어. 다 너를 위해서야. 그 말들은 늘 부드러웠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만 던져진 채 과정은 비어 있었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그 공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서재욱과 정보하는 지역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가 자리였지만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닙니다. 지역이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보험, 화재, 재단 자금. 이게 우연으로 엮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정보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은호 씨는 서류상으로는 지역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은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전달되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병원 복도에서 지강호 담당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트를 보는 손길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성이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잡은 손의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언제까지? 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그 순간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두 이름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강호, 지은호, 아들과 딸, 둘 다 살릴 수 없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아니, 이미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선택해야 해.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다름은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희생자가 누구인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이 사장님은 질문을 싫어했어요. 대신 결론만 주려고 했죠.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지만 지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나 어릴 때, 나 서류상으로 죽은 적 있어?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정확했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았고 빠져나갈 구멍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호야.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듯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지은호를 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왜 해? 그냥. 지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서. 고성이는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입꼬리가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쓸데없는 기사 보지 마.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지은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부정해야 할 순간에 다른 말로 돌리고 있다는 걸요. 같은 날 밤, 지은호는 혼자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보육원, 화재, 보험. 하나씩 키워드를 조합하며 기사를 찾았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재 이후 재단의 전폭적 지원. 기사는 짧았지만 의미는 길었습니다. 왜 화재 이후였을까? 왜 그 전이 아니라 그 후였을까? 왜 하필 그 이후였을까? 그 질문이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구조예요. 지역은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해 놓았습니다. 노트, 보험 기록, 기사 캡처. 각각의 서류 위에는 포스트잇으로 날짜와 관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건의 흐름도처럼 정리된 테이블이었습니다. 화재 직후 지역이 말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기록이 대거 정리됩니다. 살아남은 아이들 행방은 불명. 사망자는 확인 불가. 정보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 안 한 거네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서재욱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지금 우리 앞에 살아있고요. 그 말은 지은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죽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아이. 그 모순 속에 누군가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재단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큰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공간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 보험. 그녀는 그 봉투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마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이번엔 정말 끝내야 해. 그 말은 결심이었고 동시에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은호 씨,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은 지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회의실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빌딩의 회의실이었는데 창문이 없어서 더 은밀한 느낌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은호가 처음 보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 보험, 기록, 기사, 그리고 타임라인이 적힌 종이. 이게 뭐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역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려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호 씨는 서류상으로는 한 번 사망 처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나를 선택지에 올렸구나. 이미 한 번 죽은 아이니까. 다시 죽어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지은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였나요?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지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나한테도 다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안한 숨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자신 혼자만의 계산으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싸움은 피해자 대 가해자가 아니라 진실 대 선택의 싸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모른 척했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지은호의 전화 이후 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은호의 목소리만 반복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던 그 목소리가요. 이제 나한테도 다 말해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은호가 더 이상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는 마주해야 할 상대라는 것을요. 같은 날 박영란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전화가 잦아졌고 집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고성이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 웃음이 영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어. 엄마가 숨길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영란은 우연히 엄마 방에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벽 장식 뒤 너무 익숙하게 숨겨진 금속 문. 그림 액자를 옮기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금고 손잡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오빠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빠, 엄마 방에 금고 있어. 이지환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영나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생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결국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증권과 사망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돼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이름을 읽는 순간 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유라, 이거 은호 언니잖아. 이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 문제야. 근데 우리 문제이기도 해. 이지환은 서류를 들고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은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보험, 사망 신고, 화재 날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 지역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다 같이 알아야 해. 그 이름 목록에 지은호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도망칠 수 없는 날이에요. 작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은호, 지역, 정보와 서재욱, 그리고 이지환과 박영라도 함께였습니다. 테이블은 작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그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성이가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고성이에게 쏠렸습니다. 서재욱의 노트가 먼저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이어 보험 서류와 사망 신고서가 놓였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의식처럼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환이 금고에서 꺼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성이는 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각각의 문서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그날 나 죽은 걸로 처리했지. 고성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어. 그 말은 고백이었고 동시에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강호가 아팠고 고성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치료비도, 앞으로 살아갈 돈도. 그래서 나를, 지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너무 늦게 온 말이었습니다. 20년이나 늦은 사과였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고성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신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서재욱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변명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재단을 바꿀게.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중심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형벌처럼 들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이자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박영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성이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주환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는 책임지셔야 해요. 우리가 도울게요. 하지만 책임은 엄마 몫이에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긴 아직 어려워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 지은호는 고성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남아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건 지위도 돈도 아니라는 걸요. 딸의 신뢰였다는 걸. 그리고 그 신뢰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세상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형벌이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시간.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재단 감사, 언론 보도, 법적 조치.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적은 있었어도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흔들린 적은 없었거든요. 고성이는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그녀의 시야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짚고 있었지만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재단 감사, 외부 자문, 자료 재검토, 요청.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관리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위기를 계산하고 대응하고 넘어서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그 모든 요청의 시작점에 감나무 보육원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이 이제 모든 곳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눈. 도망치지도 매달리지도 않던 그 시선. 차갑고 단호했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애는 이제 계산이 안 돼. 그 사실이 고성이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성이가 가장 잘해온 건 사람의 감정을 예측 가능한 변수로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호는 더 이상 그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재단 쪽에서 이름이 좀 오르내리더라.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경고의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오래된 자료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고성이 내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 그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습니다. 선을 긋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고성이는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만든 구조 밖에서 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흐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호는 재단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병원 냄새도 보육원 기록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과거에 갇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남은 건 질문 하나였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사람인가? 더 이상 누군가의 서류 속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지혁은 지은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호 씨가 결정해야 해요. 뭐요? 지은호가 커피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러낼지. 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지, 법적 조치까지 갈 건지, 아니면 재단 내부 정리로 끝낼 건지. 지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질문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명확했습니다. 다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게요. 모두 드러낼 거예요. 그 선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는 선택. 누군가의 서류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힘들 거예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엔 제 선택이니까요. 그날 지은호는 처음으로 고성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지만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재단 일은 재단 일로 보지 않을 거야. 모든 게 공개될 거고 엄마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동요라는 걸요. 고성희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이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책임을 지는 시간이요. 엄마, 이제는 도망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재단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불법은 아니었지만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은 분명했습니다.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었고 감나무 보육원 사건이 별도 챕터로 다뤄졌습니다. 고성희는 공식 석상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사과문을 냈고 재단 운영 전반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직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선택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이었고 지은호에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닌 그저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짧게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였지만 두 사람 모두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고성희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금방 잠겼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이 고성희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담담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고성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니? 책임지세요. 지은호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도망치지 말고요.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화해도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거리 설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고성희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지은호는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새로 바뀐 지원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서재욱은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말 하나 바꾸는데 20년이 걸렸네요. 정보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바뀌었잖아요. 늦었지만 바뀌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제자리인 것 같아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도 서류로 정리되지 않는, 누구도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첫 상담 신청이 벌써 10건이 넘었어요. 좋네요. 지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봐요. 그날 밤 고성희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고는 비어 있었고 서류는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휘도 재단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건 아이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누군가를 되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잃은 것은 이미 잃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밤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구나.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지은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으로, 자기 이름으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